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공부를 하거나 뭐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현재 그런 마음이 현재 시대에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하시잖아.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깨닫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잖아.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 그죠? 예.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않고 그냥들 그냥 깨달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그러면 예전의 사람들과 우리의 현재의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그죠? 근데 그거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 도덕적 기준도 달라지고 법률적 기준도 달라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모두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공부했던 사람이랑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르단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형성되는 과정이 조선시대하고 지금 우리 현대시대하고 다르잖아.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무조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보는 방식이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현대 물리학이나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 또 하나는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증명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부처님 당시의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 그리고 그 자연을 이해하는 수준 하고 지금 현대에 우리가 이렇게 고도화된 집단 생활을 하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고 이런 상태의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형성됐던 어떤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깨달음만 얻겠다 라고 달려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고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많이 감정적인 문제로 많이 어떤 사건 사고가 있고 병리적 증상을 많이 겪을까? 그죠?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겪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을 하대. 우울증 같은 건 파생감정이거든요. 우울증은. 근데 파생감정인데 그런 감정들은 너무 편해서 생겼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은 그런 감정을 앓을 겨를도 없어요. 사실은 우울한데도 내가 우울하면서도 먹기 살고 바빠갖고 우울한지 뭐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그거는. 그런데 왜 우리 현대인들은 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절에 없었던 그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감정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대두되느냐. 그렇죠? 지금은 예전에는 법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피부까지 와닿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뭐 밖에만 나가면 다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다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법률의 안에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거기에 딱딱 맞아갖고 그거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런 어떤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났을 때 그 현재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게 그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애들 HDI인가 뭔가 ADHD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우리가 그 사춘기라고 하는 것도 이성과 감정이 정합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감정이 우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성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이성으로 뭐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감정의 통제잖아요. 이거를 청소년한테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다 병리적인 증상이고, 나중에 그게 다 사회에 사회 비용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논하면 이상하겠지만 감정이 위에 있다라고 말씀,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때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감정의 우위가 있죠. 우위에 점하죠. 더 강하다는 말. 강하죠.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7살이나 청소년 아이들, 사춘기가 온 아이들은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지 이성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성적으로 감정을 통제가 힘들거든, 그때. 그건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다는 말씀. 어른이 돼도 사실은 대부분이 다 감정을 통제하고 사는데 그 결과는 전부 다 질병이죠. 결과는 다 질병으로 나타나죠. 통제하면 누르고 있다가 그 억제와 본인의 통제니까. 현상을 나타나는 예. 억제와 통제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법률로 억제를 많이 하고 통제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거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정보를 마음대로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도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폭력은 사실 존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갖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못 가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갔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자기한테는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현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지금 무조건 깨달음만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허공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 앞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은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무슨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그 예전의 깨달음이나 요즘 깨달음이나 이제 그 가져온 다르거나 어떤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그 깨달고 나서 보이는 세계는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이 사회를 보는 현상이나 사회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방법에도 무슨 그 감정이 없어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건 그건 똑같지만은 작용의 세계가 지금 옛날의 작용의 세계보다 지금 몇십 배 더 많은 작용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양성이다 보니까 가는 방법도 각각 다를 수가 있죠.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게 뭐가 있느냐? 그냥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욕심도 아니고 시비분별도 아니다. 다만 그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정형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와해를 하면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부처님 시대에는 마련을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천문을 보고 우주를 보고 했는데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했는데 요즘은 양자역학이라든가 이제 그걸 밝혀놨으니까 밝혀놓은 걸 활용해서 그걸 외면하지 말고 활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지금 양자역학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공식시대 색식시공이라고 하는 걸 배대를 걷다 시키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걸로다가 설명이 또 증명이 될 수 있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게 우리가 공적시대 색식시공하면 공과 색이라고 하는 게 중첩돼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즉하에 있다는 거니까.
그 직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건 공색을 분리를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거와 뭐 다를 바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도저히 그거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때의 인간의 뇌구조와 지금 현대의 인간의 뇌구조와 사고하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현대는 현대에 맞는 어떤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예전에는 진짜 막 청년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계속 그 이제 어떤 현상이라든가 과학이 발전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추적하는 구조로 인간의 뇌라든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해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일단 이해도가 높아지면 사실에 접근하기가 쉽거든. 응? 거기에 빠져있든 어떻게 됐든 이해는 되니까. 이해는 되니까. 이해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덜컹 알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안 되면 이해라도 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옛날처럼 무조건 책 보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라. 그것도 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보면 그게 일단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허황된 얘기를 써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동의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를 또 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과학이 비슷해. 응?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비슷해. 그 정도는 어떤 된다면은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달음의 순간은 앉아 있으면서 선정 속에서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선정 속에서 깨달음의 순간. 예, 선정 속에도 오는데 아무 때고 와요. 꼭 선정이 아니라. 꼭 선정이 아니래도 밥 먹다가도. 오고 길 걷다가도 오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할 때는 늘 하는 얘기지만 그 토양만 만드는 거거든요. 토양만. 물론 앉아서 깨달을 수 있어요. 사유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선정을 계속 수행을 하다가 보면 자꾸 그 어떤 그 자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시간들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계기가 되면 딱 알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각이고 깨달음이죠. 알아차림이죠.